거지 새끼들이 백화점 물을 흐리네. 저런 걸 직원이라고 세워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5년 전 저를 가난하다며 내쫓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명품관 한복판에서 최상급 멤버십 등급인 사파이어 카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제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 백화점 총괄 매니저가 달려와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사장님, 소란을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에 그 여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백화점 1층 명품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니트에 슬랙스를 입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지요. 임원들은 제가 현장에 뜬다는 걸 알면 층마다 사람을 세워놓고 카펫이라도 깔 기세였으니까요. 그런 과잉 의전이 싫어서 저는 늘 이렇게 티 안 나는 차림으로 매장을 돕니다. 쇼윈도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마네킹 각도가 동선을 가리진 않는지, 바닥 대리석에 얼룩은 없는지, 남들 눈엔 그저 매장 관리하는 평범한 여자로 보였을 겁니다. 명품관은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 유리 진열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 제가 1년을 꼬박 갈아 넣어 리뉴얼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 타일 하나, 조명색 온도 하나까지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지요. 걸음마다 여기가 내가 만든 자리라는 실감이 조용히 차오르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VIP 라운지 입구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챙그랑하고 대리석 바닥에 사기 그릇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 뒤이어 여자의 고함이 명품관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 커피를 뒤집어 썼잖아. 눈은 장식이야? 손님 옷에 커피를 쏟아? 너 제정신이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VIP 라운지 안쪽에서 웬 중년 여자가 명품 쇼핑백 3개를 발밑에 늘어놓고 젊은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옷에 튀었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손등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라운지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연신 허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세탁비? 지금 세탁비 한마디로 끝내자는 거야?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같은 애가 몇 달을 벌어도 못 사. 아니, 평생 모아도 못 살걸? 목소리에 어쩐지 낯익은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라운지 입구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본 순간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지요. 5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이 오르고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를 낀 채 목엔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오정희. 저를 며느리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혀를 차던 사람.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 그 곁에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걸쳤지만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주변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사내. 박진철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던 한때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 5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이 하필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소란을 확인하려고 라운지 입구에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 직원을 윽박지르던 오정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지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닌 조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 로고 없는 검은 니트, 밋밋한 슬랙스, 손에 든 태블릿. 여자의 눈에 저는 여전히 5년 전 그 물류창고 말단 사원, 굽다른 구두에 보세 원피스를 입던 가난한 여자였을 겁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너 아직도 여기 붙어 있었니? 참 즐기다, 너도. 기가 막힌다는 듯 픽 웃더니 여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진철이 발목 잡으려고 그렇게 매달리던 그 가난한 애 맞지? 그때도 없어 보였는데 아직도 똑같네. 그래, 대기업 아들은 못 잡았으니 이런 데서 남의 비위 맞추며 밥은 벌어먹어야지. 안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그제야 제 얼굴을 알아보고 흠칫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며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저를 향해 턱을 까딱였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신호였지요. 5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아버지가 물세례를 맞을 때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정희는 제 침묵을 만만하게 본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근데 너 뭐야, 지금? 손님이 말하는데 왜 멀뚱히 서 있어? 내가 직원 때문에 옷을 버렸다고 항의하는 중이잖아. 어디서 직원 나부랭이가 손님 눈을 똑바로 쳐다봐? 여자는 라운지 매니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네 백화점은 직원 교육을 발로 시키나 봐? 이런 거지 같은 애들을 명품관에 세워두니까 격이 떨어지는 거야. 거지 새끼들이 백화점 물을 흐린다니까. 당장 저것부터 내 눈앞에서 치워.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채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휴대폰을 슬며시 드는 사람. 하지만 오정희는 오히려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핸드백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지요. 짙은 남색 바탕에 사파이어 빛으로 반짝이는 저희 백화점 최상위 등급 VIP 회원카드였습니다. 이거 안 보여? 사파이어 등급이야, 사파이어. 아무나 못 가지는 카드라고. 나는 여기서 대접받는 손님이야. 내가 보안 부르라면 부르는 거고 내 눈에 거슬리면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 지금 당장 목덜미 잡아서 끌어내. 저는 그 카드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유지하고 있을 등급이라는 걸 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저 저 카드 한 장을 세상 전부인 양 흔드는 여자의 손이 참 딱해 보였을 뿐이었지요. 바닥엔 여자가 쓸어 떨어뜨린 찻잔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얀 사기 파편이 명품관 대리석 위에 흩어져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깨진 조각과 여자가 흔드는 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태블릿을 켰습니다. VIP 라운지 담당 매장 발생 시각, 고객 난동으로 인한 기물 파손, 직원 폭언. 저는 화면의 상황을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이런 모욕 앞에서 손이 벌벌 떨렸을 겁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겠지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마치고 태블릿 커버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 소리에 오정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어디서 감히 손님 앞에서 뭘 끄적거려? 너 아직도 내 처지를 모르니? 저는 팔짱을 낀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지요. 그 침묵이 여자를 더 못 견디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오정희가 발밑에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며 쓰러졌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뒤늦게 진철이 엄마 그만해. 사람들 보자나 하며 팔을 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그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5년 전에도 그렇게 눈에 힘주고 대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우리 진철이가 너 같은 걸 버린 거야.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눈치도 없는 재수 없는 것. 그러고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제 뺨을 향해서였습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추고 직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지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손을 향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여자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마주 쏘아보았습니다. 5년 전 골목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며 다짐했던 게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무전기를 든 총괄 매니저와 정장 차림의 임원 셋이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오정희의 치켜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허리를 다 펴기도 전에 총괄 매니저가 몸을 날리듯 뛰어와 여자와 저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와 진철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 순간의 정적이 5년 묵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되리라는 것을.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29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계신 그룹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때 저는 계열사 물류창고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제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위에 서면 안 된다고. 저 역시 언젠가 이 그룹을 이어받는다면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의 손끝이 얼마나 무거운지쯤은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이지은 29, 신입사원. 그게 그 시절 제 전부였지요. 물류창고는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고였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현장 박스를 나르다 보면 저녁이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쳤습니다. 손톱 밑엔 늘 새까만 먼지가 끼어 있었고 작업복에선 종이 상자와 땀 냄새가 뱄지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회장 딸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저 함께 땀 흘리는 동료로 대해준다는 것.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철은 저보다 한 해 먼저 들어온 선배였습니다. 물류관리팀에서 일하며 창고를 자주 오갔지요. 처음 말을 튼 건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손술에 바퀴가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얼른 손을 뻗어 박스를 받아주었어요. 이런 건 혼자 들면 안 돼요.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다음엔 꼭 나 불러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저를 챙겼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슬쩍 제 책상에 올려두고 가거나 야근하는 날이면 김밥을 사다 나눠 먹기도 했지요. 큰 호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만 나르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는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지요.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진철이 다가와 남색 우산을 제 어깨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써요. 비 이렇게 맞으면 감기 걸려요.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요. 우산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자꾸 기울였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왼쪽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 어깨를 보며 저는 마음이 스르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배경도 조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창고 직원인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그 믿음이 훗날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영화관 조조 할인을 챙겨보며 웃었지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회장 딸 이지은이 아니라 그냥 29 직장인 이지은으로 사랑받는 기분.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진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정성껏 골라들고 그의 본가를 처음 찾아간 날이었지요. 본가는 가파른 언덕 위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오정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첫 대면이었습니다. 여자는 양손 손가락에 낀 굵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말이지요. 앉아. 내 얘기 진철이한테 대충 들었다. 어디 한번 보자.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민 과일 바구니는 슬쩍 본 뒤 곧바로 시선을 옮겼어요. 제 발끝으로. 굽이 다른 구두와 시장에서 산 보세 원피스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말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는 자기 이야기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못해본 일이 없다. 시장통에서 나물 팔았다. 내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켰어.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이를 악물었지. 그래서 우리 진철이가 지금 대기업 다니는 거야.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데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고생하신 이야기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자의 이야기는 점점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우리 진철이가 연봉이 얼만 줄은 아니? 여자는 손가락을 몇 개 펴보이며 액수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들 옆에 서려면 여자도 격이 맞아야지. 너 창고에서 일한다며? 월급은 얼마나 되니? 한 200은 받니? 그것도 안 되지. 낯이 화끈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남의 월급부터 묻는 사람이라니. 저는 어정쩡하게 대답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은 있고? 노후 준비는 해놨어?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서 돈 달라, 병원비 달라, 그런 소리 나오는 건 아니겠지? 요즘은 사돈댁 형편 나쁘면 그 짐이 다 자식한테 온다더라. 질문이 아니라 취조였습니다. 제 부모님의 직업, 재산, 노후, 마치 물건 하자를 검사하듯 하나하나 캐물었지요.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뱄어요.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은 진철을 보았지만 그는 딴청을 피우며 거실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지요.
침묵하는 아들 대신 여자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가난한 집안 여자들이면 평생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친정이 든든해야 아들 팔자도 펴지는 거지. 없는 집에 데려오면 돈은 돈대로 세고 말은 말대로 많아. 내가 그런 꼴을 왜 보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과일 바구니만 바라보았지요. 포장 리본을 정성껏 골랐던 그 바구니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진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참 처음 본 사람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지은아,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원래 말이 좀 세.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이해하라니. 저는 진철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두고 밑빠진 독이라 하는 말에도 그는 어머니를 나무라는 대신 저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처음으로 묘한 위화감이 스쳤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다정한 사람과 지금 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저를 달래는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저는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웅이랄 것도 없이 진철이 현관까지만 따라 나왔지요.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등 뒤로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덜 닫힌 탓이었을까요? 쟤는 며느리감으로는 한참 모자라. 얼굴 반반한 거 말고 뭐가 있니?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벌이도 시원찮고. 진철아, 엄마 말 들어. 너 같은 아들이 아까워서 안 된다. 혀 차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정성껏 들고 온 과일 바구니는 저 집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아마 제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저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겁니다. 가파른 언덕을 홀로 걸어 내려오는데 밤바람이 제법 찼습니다. 저는 캔버스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가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저는 아직 진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어머니의 모진 말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첫 방문이 앞으로 이어질 긴 길들이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남색 우산이 다정함이 아니라 기만의 물건이었다는 사실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첫 인사를 다녀온 뒤로 오정희는 저를 주말마다 본가로 불러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얼굴 좀 보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은 길들이기의 시작이었지요. 부르는 이유도 매번 달랐습니다. 반찬 좀 배워가라. 집 안정리 좀 도와달라. 손님이 오니 상 좀 봐달라. 저는 처음 몇 번은 예비 시어머니의 정이려니 하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곧 알게 되었지요. 김장을 하겠다며 불려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하필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곧장 넘어온 참이라 저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갈아입을 옷도 챙기지 못했지요. 문을 열자마자 여자가 앞치마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김장도 못하면 시집와서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니? 김치 하나 못 담그면 밖에서 흉 잡혀.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저기 배추부터 절여. 부엌은 비좁았습니다. 다리 하나 제대로 뻗을 수 없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저는 배추를 반으로 가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정장 소매를 걷었지만 무릎에 흙물이 배고 스타킹은 이내 올이 나갔지요. 절인 배추를 씻고 물을 채 썰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개어 속을 버무렸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어요.
손끝은 고춧가루에 아려 화끈거렸고 손톱 밑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정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놀러온 신우이와 함께였지요. 진철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오자 두 사람은 그걸 나눠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들었어요. 신우이가 부엌을 힐끗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옳게 손은 빠르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면 간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들 생각은 없고 참견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제가 간 다시 볼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답했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었지요. 그러자 오정희가 소파에 누운 채 혀를 찼습니다. 제가 뭘 알겠니?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있겠어? 요즘 없는 집 애들은 다 저래. 시집 와서 하나씩 가르쳐야지.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배추 속만 묵묵히 버무렸습니다. 해가 다 저물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된 저에게 여자는 김치 딱 한 포기를 비닐봉지에 대충 싸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오늘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담가봐. 며느리 될 애가 김치도 못 담그면 말이 되니? 그러면서 곧바로 큰 김치통 2개를 꺼내 오라 했습니다. 이건 우리 딸 가져가야 하니까 큰 통에 꽉꽉 눌러 담아. 손 하나 까딱 안 한 애가 김치는 제일 많이 가져가네. 그래도 딸은 딸이지, 호호. 손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은 큰 통 가득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담근 사람은 봉지 하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김치를 통에 눌러 담았습니다. 손끝이 아리다 못해 얼얼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을 씻는데 갈라진 손등에 물이 다 쓰라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혼의 예고편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모욕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맘 먹고 한우 세트를 사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갠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정희는 상자를 열어 고기를 뒤적이더니 대뜸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마블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걸 선물이라고 들고 왔니? 성의가 없으니까 보는 눈도 없지. 하긴 이런 고기 맛을 알기나 하겠어? 없이 살던 집애가 뭘 알겠니? 그러고는 영수증을 손에 쥐고 구깃구깃 뭉치더니 제 얼굴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우려다 그만두었지요. 진철은 그 광경을 보고도 소파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대며 딴 세상 사람처럼 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부르더니 제 캔버스 가방을 함부로 열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내가 뭐 좀 넣어줄 게 있어서 열었다. 예비 며느리 가방 좀 봤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그러면서 가방 안에 종이 한 장을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꺼내보니 부동산 전단지였어요. 강남의 어느 아파트, 전세 15억 원짜리 매물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진철이 길을 살려주려면 이만한 데서 시작해야 해. 남들 앞에서 꿀리면 남자가 죽어.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전단지를 다시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으로는 이런 집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요. 그러자 여자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모자란 돈은 친정에서 보태면 되지. 부모님 노후 자금 있다며? 딸 시집 가는데
그 돈 좀 당겨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사위 앞길에 보태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제 부모님 노후 자금은 신혼집에 쓸 돈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 돈이에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여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지인 딸의 혼수 목록표라고 했지요. 제 눈앞에서 그걸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 남들은 이만큼 해온다니까.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안마의자까지 다 해와. 예단만 해도 얼만 줄 알아? 그런데 넌 뭐야? 뼈대도 없는 집안 여자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진철이는 손해라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뻣뻣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철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를 도로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어디가? 앉아.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잖아. 이번 한 번만 네가 좀 굽히면 안 돼? 왜 자꾸 엄마 말에 토를 달아? 결혼하려면 이런 건 맞춰야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목을 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겁고 억센 손. 문득 비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색 우산을 제 어깨에 씌워주던 손. 흠뻑 젖은 어깨를 보며 다정하다 믿었던 그 손이 지금은 저를 억지로 주저앉히려 하고 있었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처음부터 기만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따라줄 만만한 배우자 후보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 지금 당장.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철이 움찔하며 손을 놓았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뒤에서 오정이가 저것 봐라. 저 성깔 좀 봐. 없는 집 애가 자존심만 살아서 아주 못 쓰겠네.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가파른 골목길을 저는 혼자 걸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한 어두운 길이었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손등에 갈라진 상처가 바람에 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선명해졌으니까요. 저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저는 평생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고 부모님을 밑 빠진 독 취급하는 말을 견디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될 사람은 그 순간마다 어머니 어깨나 주무르며 저에게 이해를 구하겠지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 양가 부모가 마주 앉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이 이들과 함께 앉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정작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얼굴을 할지, 그게 마지막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저는 되뇌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상견례가 어떤 자리가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오정이가 일방적으로 정했지요. 저희 쪽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약된 곳은 변두리의 허름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간판 페인트가 벗겨지고 룸은 성인 6이 앉으면 무릎이 닿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굳이 이런 곳을 고른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들 집안의 길을 처음부터 눌러놓겠다는 심산이었겠지요.
제 아버지 이용진 회장은 그날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딸의 평범한 연애를 존중한다며 평소 주말에 즐겨 입던 옷 그대로였지요. 저는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갖춰 입으시는 게 어때요? 하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 좋은 얼굴로 웃기만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옷이 뭐가 중요하냐? 진심이면 되지. 사돈될 분들도 편하게 봐주시겠지. 그 소탈함이 아버지의 자랑이자 그날의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야 오정희와 진철이 도착했습니다. 여자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룸으로 들어서더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버지의 옷차림부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소매 끝이 살짝 해진 그 옷을요.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어머, 사돈 되실 분이 옷차림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손수 골랐다는 수제차 세트였지요. 정갈한 나무 상자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마음입니다. 두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희는 상자를 받아들더니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쓱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 치우듯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얘기합시다. 우리 진철이가 어떤 앤 줄 아시죠? 대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이에요.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최소 15억은 돼야 하고 예단은 이 목록대로 맞춰주셔야 혼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조건을 못 박는 말투였지요. 흥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목록을 천천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아이들 뜻을 먼저 존중하는 게 어떨까요?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집이야 둘이 벌어서 차차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순간 오정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뭐요? 형편에 맞게? 지금 그 형편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는 아버지의 점퍼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긴 이런 옷이나 입고 다니는 양반이 무슨 돈이 있겠어.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근본도 없는 가난한 집구석에서 귀한 대기업 아들 발목이나 잡으려고 드니 내가 속이 터져서 딸을 이렇게 키워놓고 뭘 바라는 거예요. 대체? 룸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컵만 만지작거렸고요. 저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진 말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허허, 사돈. 오늘 좋은 자리인데 목소리 낮추고 차나 한 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오정희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차? 지금 나한테 차나 마시라고? 여자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얼음이 담긴 차가운 유리컵이었지요. 그리고 망설임 하나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차? 차가운 얼음물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물줄기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낡은 회색 점퍼 깃을 흠뻑 적셨어요. 얼음 조각 하나가 아버지의 어깨에 얹혔다가 무릎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룸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요. 진철은 상황을 회피하듯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제 아버지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지요. 오정희는 빈 컵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쥔 사람처럼 턱을 치켜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수모 안 당하려고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려면 사돈이 좀 굽히고 들어와야지. 어디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요. 평생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딸의 행복을 위해 신분을 낮추고 낡은 점퍼를 입고 나와 이런 곳에서 얼음물 세례를 맞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지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물에 젖은 얼굴과 머리카락을 천천히 닦아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그 눈빛에 오히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젖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어깨에 남은 물기까지 닦아낸 뒤 저는 그 손수건을 오정희의 빈 물컵 옆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던지듯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철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렸지요. 고맙네요. 덕분에 당신들 밑바닥을 아주 똑똑히 봤어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진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오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네가 지금 뭘 끝내? 우리가 널 버리는 거지. 감히 네가. 저는 여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캔버스 가방을 집어들고 아버지의 팔짱을 꼈지요. 아버지는 젖은 얼굴로도 저를 향해 옅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가자, 아버지. 그래, 가자. 저희는 함께 룸을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로 오정희가 뭐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식 집 문을 밀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아버지의 점퍼깃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아버지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빠는 괜찮다. 네가 저런 집에 안 들어가게 된 게 다행이지. 응?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지요. 오늘 아버지가 맞은 이 물세례를 저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겪은 모욕을 씻어드리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말입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아버지의 젖은 어깨를 한 번 더 손으로 쓸어드렸습니다. 그 축축한 감촉이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 손끝에 남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철이었어요.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지요. 우리 엄마 성질 알면서 네가 왜 먼저 안 굽혔어? 조금만 참으면 될 걸 일을 이렇게 키우냐? 아버님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드려. 근데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어? 사과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음물을 뒤집어 썼는데 정작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자기 입으로는 못하고 저에게 전해당하니 손끝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끝으로 진철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지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번호를 지우는데 채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니 신발장 구석에 꽂아둔 남색 우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 오던 밤 그가 제 어깨에 씌워주었던 다정함의 상징이라 믿었던 물건이었지요. 손잡이엔 아직도 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던 아버지의 점퍼깃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정한 척했던 마음이 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산이 봉투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5년간의 감정을 함께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수한 차림을 벗었습니다. 창고에서 입던 작업복도 시장에서 산 보세 원피스도 아닌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을 걸쳤지요. 그리고 그룹 본사 기획조정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오너 일가의 신분을 처음으로 드러낸 날이었어요. 저를 알아본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창고 사원이던 사람이 회장의 하나뿐인 딸이었다는 사실에 복도가 술렁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을 즐기려 신분을 드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낼 이유가 사라졌을 뿐이지요. 파혼의 씁쓸함을 지우는 방법을 저는 이래서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룹이 백화점 전면 리뉴얼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총괄 책임자를 자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지요. 힘든 자리다. 밤낮 없이 시달릴 텐데 정말 하겠니? 제가 하고 싶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셨지요. 그 투박한 손길이 어떤 응원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날부터 임원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수백 장의 입점 브랜드 계약서, 상권 분석 데이터, 층별 매출 리포트.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현장도 쉬지 않고 누볐습니다. 고객이 어느 동선에서 발길을 멈추는지, 어떤 조명 아래서 상품이 더 돋보이는지, 어느 층에 어떤 브랜드를 배치해야 매출이 오르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고쳤지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여자가, 그것도 낙하산 오너 일가가 뭘 알겠냐며 뒤에서 수군대는 임원도 있었지요. 회의 때 제 의견에 대놓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리뉴얼을 마친 매장의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지점 전체 매출이 눈에 띄게 뛰었지요. 수군대던 입들이 하나둘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백화점의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파혼당했던 그 가난한 여자가 5년 만에 제 발로 올라선 자리였습니다. 그 사이 진철 쪽 소식도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서 찾은 건 아니었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자연스레 흘러든 것이지요. 진철은 오정희의 극성스러운 등살에 밀려 배경과 조건만 맞춘 어느 자산가 집안의 딸과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파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고른 결혼이었지요.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새 며느리의 혼수가 부족하다며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살림에 끼어들고 시가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새 처가는 저희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무리한 금전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오히려 사위 될 사람 집안의 됨됨이를 문제 삼았지요. 결국 성격 차이를 이유로 진철을 무일푼으로 내보내며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진철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로는 재취업마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대기업 간판을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혼남 딱지가 붙자 어디서도 반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오정희는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혼남이 된 것조차 며느리가 드세서 그렇다며 남 탓만 했지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푼다며 사치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수십 장이나 발급받아 이 카드로 저 카드값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면서요. 그러면서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 허영만 잔뜩 커진 것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비서실을 통해 서류로 정리되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백화점 VIP 회원 관리 차원에서 문제 고객으로 몇 차례 이름이 오른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5년 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씁쓸했을 뿐이지요.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곧바로 이면지 분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잘게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제 기억에서도 함께 지워버리려 했지요.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책상이 달력에는 그날 오후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관 VIP 라운지 정기 점검. 리뉴얼 이후 처음으로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로고 없는 검은 니트와 슬랙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임원들의 과잉 의전을 피하려는 오랜 습관이었어요. 사장이 뜬다고 하면 층마다 사람을 세워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태블릿 하나만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그날 오후가 그저 평범한 점검으로 끝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명품관 복도를 걷다 마주친 한 여자가 제가 그토록 지우려 애썼던 바로 그 사람일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5년 묵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밴 명품관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시 명품관 VIP 라운지 입구입니다. 오정희가 제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든 바로 그 찰나였지요. 저는 날아오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여자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마주 쏘아보았지요. 5년 전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며 다짐했던 게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손이 뺨에 닿는 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무전기를 든 백화점 총괄 매니저와 정장을 갖춰 입은 임원 3명이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오정희의 치켜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여자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흔들렸어요. 총괄 매니저가 몸을 날리듯 뛰어와 오정희의 치켜든 팔을 붙잡아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와 저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제 앞을 등지듯 감쌌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매니저와 임원 셋이 일제히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깍듯하게요. 명품관 전체가 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소란을 미처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세 글자에 허공을 맴돌던 오정희의 손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보안팀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매니저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매장 직원들도 저를 향해 일제히 목례를 했지요. 향수 냄새 가득하던 명품관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거지라 부르며 삿대질하던 여자를 향해 쏠렸던 손님들의 시선이 이제는 저와 오정희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오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여자는 굳은 손을 어정쩡하게 내린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사장님? 누구한테 저 여자가 무슨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방금 자기가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라던 그 하급 직원이 이 거대한 백화점의 사장이라니.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두 사실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철이 움직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던 그가 라운지 테이블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백화점 사보였어요. 매장 곳곳에 비치해두는 홍보용 소식지였지요. 표지에 큼지막하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을 붙들었습니다. 신임 사장 취임식 사진이었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선 여자. 진철은 그 얼굴과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검은 니트 차림의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철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제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보 메인 페이지 취임식 사진 옆에는 또 한 사람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노신사, 그룹 회장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진철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 오정희가 얼음물을 끼얹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진철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사보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정희가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사보를 내밀었어요. 여자의 눈이 표지 사진에 닿았습니다. 사장이라는 글자, 회장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실린 노신사의 얼굴에 여자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명품관 한복판에서 거지라 욕하며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라던 여자가 이 백화점의 실소유주, 그리고 5년 전 허름한 한정식 집에서 근본도 없는 가난뱅이라 비웃으며 얼음물을 끼얹었던 그 낡은 점퍼의 노인이 이 모든 것을 거느린 그룹의 회장. 뒤늦게 두 사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오정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저 여자가 무슨.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90도로 굽힌 매니저의 허리도, 일제히 목례하는 직원들도, 표지에 큼지막하게 박힌 사진도 모두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정희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헉 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발이 떨리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이지요. 조금 전까지 사파이어 등급 카드를 흔들며 상전 행세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저 사람한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백화점 사장에게 거지라 욕하고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라 소리치고 뺨을 때리려 손까지 치켜들었다는 사실이요. 여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힘이 완전히 풀려 자기가 조금 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명품 쇼핑백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여자의 무게에 짓눌려 구겨졌지만 여자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어요. 입가에는 허옇게 거품이 배어났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지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진철이 사보를 내던지고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을 밀쳐내며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저 여자가 사장일 리가. 주저앉은 어머니를 흔들던 진철이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 쪽으로 손을 뻗으며 바닥을 기었어요. 지은아 아니 사장님 저 진철이에요. 진철이.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그가 제 바짓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총괄 매니저가 한 발 앞서 그의 손을 막아섰지요. 진철의 손이 허공에서 붙들려 멈췄습니다. 저는 발밑에 널브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거품을 문 채 주저앉은 여자와 바닥을 기며 제 이름을 부르는 남자를요. 어떠한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을 저는 아직도 손끝에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얼음물에 젖은 아버지의 어깨를 닦아드리던 그 손으로 저는 지금 아무 표정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저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선 총괄 매니저를 향해 짧게 지시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화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저 사장으로서 내리는 지시였지요. 매니저가 네 사장님하고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을 호출하는 그의 목소리가 명품간 정적을 갈랐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오정희의 흐린 눈이 마지막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그 눈을 잠시 마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매뉴얼대로의 절차뿐이었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업무용 태블릿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한 장이 띄워져 있었지요. VIP 자격 영구 박탈 및 전 지점 출입 금지, 이른바 블랙리스트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대상자 이름 칸에는 오정희와 박진철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무심한 눈길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끝으로 서명란에 제 이름을 거침없이 휘갈겼지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5년 전 이 사람들이 제 부모님을 저울질하고 아버지에게 물세례를 퍼부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수건으로 아버지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밖에는요. 하지만 지금 제 손끝에서는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사장님.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전을 받고 출동한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정희의 양팔을 부축하듯 붙잡아 일으켰어요. 입가에 거품을 문 채 넋이 나가 있던 여자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사파이어 등급이야. 이거 안 나? 여전히 카드 등급을 입에 올리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더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걸 여자만 모르고 있었지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진철은 아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제게 매달렸어요. 사장님, 아니 지은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데? 우리 사이?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비 오던 밤 우산을 씌워주며 시작해 제 손목을 억지로 낚아채며 저를 주저앉히려던 그 사이 말이지요. 진철이 제 구두코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고 보안 요원이 그 사이를 막아섰어요. 그의 손이 다시 허공에서 붙들렸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두 사람 밖으로 안내하세요. 동정도 노여움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라운지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오정희는 발버둥을 쳤고 진철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후문 밖 아스팔트 위로 끌려 나온 두 사람은 순식간에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찍었어요. 명품 쇼핑백을 늘어놓고 사파이어 카드를 흔들며 상전 행세하던 여자가 후문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모습을요. 매니저는 라운지에 남겨진 오정희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여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파이어 등급 VIP 카드를요. 매니저는 규정에 따라 카드를 압수한 뒤 가위를 가져와 카드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짙은 남색 플라스틱이 두 동강나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여자가 세상 전부인 양 흔들어대던 실은 돌려막기로 겨우 유지하던 허영의 신분증이었지요. 그 마지막마저 그렇게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의 번호는 이미 차단했는데도 모르는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친구 것인지 어디서 빌린 것인지 모를 번호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나 지금 갈 데도 없어. 재취업도 안 되고 이혼당하고 빈털털이야.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장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자리 하나만 알아봐 주세요.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수십 통이 밤새 쌓였습니다. 다른 사람 번호를 빌려가며 보낸 구걸의 문자들이었지요. 저는 단 한 줄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뻔했으니까요. 5년 전 제 손목을 낚아채던 손이 이제는 애원하며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목록을 전부 선택해 일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그 흔적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며칠 뒤 오정혜 쪽에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던 신용카드가 한꺼번에 정지된 겁니다.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신용조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갚을 능력 없이 늘려온 빚이 마침내 한계에 이른 것이었지요. 여자의 낡은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는 연체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막던 고리가 끊기자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법원의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고 여자가 평생의 훈장으로 여기던 그 다세대 주택은 강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아 마련했다며 자랑하던 언덕 위의 그 집이 말이지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오정희와 진철은 허름한 달동네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방 한 칸에 두 모자가 함께 몰리자 매일같이 서로의 가슴을 밀치며 악다구니를 쏟아냈다고 하더군요. 네가 잘못했네, 엄마 때문이네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요.
한때 대기업 아들이라 떠받들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방패 삼아 저를 함부로 대하던 아들.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오정희는 결국 자기가 그토록 벗어났다고 자랑하던 곳으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 밤까지 좌판을 지켰다던 아들을 대기업에 보내며 벗어났다 믿었던 바로 그 자리. 여자는 다시 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굵은 금반지는 그 무렵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비서가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 최종 보고서로 올렸습니다. 오정의 모자의 파상과 퇴거를 확인하는 서류였지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통쾌하다는 감정도 안쓰럽다는 감정도 크게 일지 않았어요. 그저 뿌린 대로 거두었을 뿐이라는 담담한 생각이 들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 어두운 골목 시장통에서 다시 나무를 파는 여자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어딘가 다른 이의 번호를 빌려 구걸 문자를 보내는 남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참으로 먼 길이 놓여 있었지요. 이제 정말로 저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던 그 물방울만은 아직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마지막 매듭을 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백화점 창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직원 출입구 주변을 서성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철이었지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안으로 들어갈 틈만 노리고 있었어요. 한때 저에게 남색 우산을 씌워주던 사람이 이제는 우산 하나 없이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라 출입이 막힌 것이지요. 진철은 뭐라 사정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밀려나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진흙탕 위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장 바짓단이 흙탕물에 젖어드는데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진철은 또 다른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스팸으로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러고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까지 놓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 어떤 목소리도 제게 닿지 못할 겁니다. 그 무렵 오정희는 빚 이자라도 갚아보려고 시장 바닥에 다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나무를 팔던 그 자리, 벗어났다고 그토록 자랑하던 그 골목이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콩나물이며 시금치를 한 봉지씩 팔며 여자는 예전의 기세를 완전히 잃은 채였습니다. 명품관에서 사파이어 카드를 흔들던 손으로 이제는 흙 묻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창립기념일 당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만큼은 로고 없는 검은 니트를 벗었습니다. 대신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갖춰 입었지요. 백화점 최상층 VIP 갈라쇼 행사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초청 VIP 고객들이 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단상 앞 중앙 테이블에는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제 아버지 이용진 회장이었지요. 5년 전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얼음물을 뒤집어 쓰던 그 자리와는 참으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적인 매출 성과와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 비전을 발표했지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던 손으로 일궈낸 성과였고 파혼의 상처를 자양분 삼아 밤낮 없이 달려 이룬 결실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행사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저는 아버지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담긴 크리스탈 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최고급 샴페인을 아버지의 잔에 가득 채워드렸지요. 바로 그 순간 5년 전 그 허름한 한정식집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유리 물컵을 집어든 오정희의 손,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던 얼음물, 낡은 점퍼 깃을 적시며 흘러내리던 물방울. 그 물컵의 기억이 지금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으로 완전히 덧씌워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에 뿌려진 것이 차가운 모욕의 물이었다면 지금 아버지 잔에 채워지는 것은 딸이 손수 이룬 승리의 축배였지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히셨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생은 네가 다 했지.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 이겨냈구나. 아버지가 제 손을 굳게 맞잡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앉아 얼음물을 참아내시던 그 손, 딸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려 스스로 신분을 낮추고 모욕을 견디시던 그 손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5년 묵은 물컵의 트라우마가 마침내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저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그 순간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행사장을 천천히 걷는 동안 저는 수많은 귀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한때 사랑이라 착각했던 얄팍한 거짓에 제 삶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비 오던 밤의 우산도 손목을 낚아채던 손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행사장 한편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문득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선 여자. 5년 전 굽다른 구두에 보세 원피스를 입고 남의 집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저울질당하며 고개 숙이던 유약한 여성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춧가루에 아리도록 물들었던 손, 무거운 박스를 나르던 손, 수백 장의 서류를 밤새 넘기던 손. 이제는 이 거대한 백화점을 이끄는 경영자의 손이 되어 있었지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이지은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뚝 선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통유리 너머 서울의 밤하늘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불꽃이 어둠을 수놓으며 밤하늘 가득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창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서서 그 눈부신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문득 5년 전 그 어두운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한 그 길을 저는 혼자 걸어 내려왔었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등 뒤로는 혀 차는 소리만 따라붙던 그 밤. 그 길의 끝에 지금 이 화려한 불꽃놀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든 힘이 되었지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은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가 그날 참아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위로 창밖의 불꽃이 환하게 어른거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샴페인 잔을 들어 아버지의 잔에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맞았던 그 차가운 물컵은 이제 이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의 축배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당당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골목길을 홀로 걸어 내려오던 유약한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나를 값으로 매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를 내며 맞서기보다 묵묵히 제 길을 걸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언제 들어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처가 언젠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